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공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정치권, 초반인 만큼 여야 모두 난이도가 낮은 지역부터 대진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천 과정을 바라본 여론의 중간 성적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로 간접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돌고 돌아서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지역구 어디로 출마할지가 관심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와 맞물려서 민주당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금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의대 증원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내고 다음 주 화요일 새벽부터 일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수술 차질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축구대표팀 클리스만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경질됐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본인의 사퇴설에는 선을 그으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적인 정치 행위는 제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게 틀림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오는 4월 말까지 2달 더 연장됩니다. 심상치 않은 소비자 물가와 유가 상승 움직임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젯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던 2,0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됐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선원 11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다소 춥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릅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들은 같은 날 집단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난 2020년 의료 파업대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먼저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새벽부터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빅5 외에도 이미 전국 7개 병원 전공의 150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광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고대 구로병원, 조선대병원과 경찰병원 등 7개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 사직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즉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제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그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상황 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조치 현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휴학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소통을 거쳐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가시화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역시 투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 1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에서 모두 235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모두 103명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했고 이후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 부천성모, 대전성모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5대 대형 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2,700여 명. 해당 병원 전체 의사의 37%에 해당하는 숫자로 각 병원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차지합니다. 이 전공의들이 동시에 병원을 떠난다면 업무 마비는 불보듯 뻔한 상황. 이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술 등 중요한 치료 일정을 잡아놓은 환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파업에 보면 어때요? 지금 이게 진행된 과정에서 약을 처방도 못 받고 약을 못 먹으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불안하죠. 그거 어떻게 보면 의사를 이기질 것 같아요. 응급실 당직이나 수술에 참여하는 전공의가 일손을 놓으면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특성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단 사직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의 역할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의료 대란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늘 오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일정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내부에 공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마취 통증의학과는 평소 대비 50%에서 60% 수준으로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들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비해서 환자들의 수술과 입원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석사 졸업생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는데 과잉 진압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졸업생 2천여 명이 모인 학위 수여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나라 미래이자 성장 핵심이다. 과감하게 도전하라며 두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 때 웅성웅성하는 객석.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한 석사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 삭감 방침에 큰 목소리로 항의한 겁니다. 우리에서 고등한 특지요. 좋아. 잘생기지 말고 주변 경호원들이 입을 손으로 막으며 제지했고 학위복 차림으로 위장하고 있던 인원까지 합류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졸업생은 사지를 붙들려 행사장에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안전 확보와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지난달에도 윤 대통령 안전을 위협했다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거칠게 쫓아내 과잉 진압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접거리도 아닌 멀리서 대통령을 향한 의사표시의 외침조차 한시도 참을 수 없었습니까? 입틀막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강제 퇴장당한 인물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대변인을 맡은 정치인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 대통령실은 졸업식 현장에서는 신분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를 발표한 국민의힘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권 공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이른바 물갈이 폭도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예선 통과를 노리는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자에 대한 대면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남, 경북과 부산, 울산, 대구 지역 면접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심사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을 발표한 만큼 주말 사이 본선 직행 윤곽이 일부 드러납니다. 티켓을 받지 못하면 경선과 전략 공천, 재공모의 기로에 서는 만큼 의원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전장에 나가서 장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 기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이 포진한 터라 인적 쇄신 규모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긴 했지만 당 공관위도 대대적 물갈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는지에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지 그 잡음을 흡수하고 당의 화합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어긋나는 선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당대표는 저의 몫입니다. 다른 지역의 대진표는 한 발 앞서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재선 성일종 의원은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각각 민주당 박수현, 조한기 후보와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된 겁니다. 김학용, 송석준 의원도 본선행 열차에 올랐지만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두 번째 현역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예선을 치를 22개 경선 지역도 공개됐습니다. 4선 중진 홍문표 의원과 강순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등 전현직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상당수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영입인재 구자룡 비대위원은 정미경, 조수진 두 전현직 의원과 3파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세 번째 맞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거구 조정이 예정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력 면에서 다른 기존의 후보보다 다른 후보를 우선 추천하거나 추가 공모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고. 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엔 대통령실 참모 출신과 현역 의원이 맞붙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파열음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주말에 공개될 단수 후보 명단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공천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의 심야 회동설, 직접 전화설까지 맞물리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손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밤 이재명 대표와 친명 핵심 그룹의 심야 회동설은 당내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노웅래, 기동민 의원 등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인사들의 컷오프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석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관련한 사안들은 공관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위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보도였고 사실이 아니다. 당 차원의 공식 반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그냥 퍼진 소문은 아닐 거란 건데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있단 말까지 돌아섭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눈 한 의원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었다고 YTN에 밝혔지만
현역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와 컷오프를 앞둔 상황이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공천 심사의 연관성을 둘러싼 뒷말이 끊이지 않자 당 공천관리위는 밀실 공천은 없다며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 2017년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한 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거치며 반문 활동을 펼쳤던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의에 함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의원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낸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해당 지역구에는 관심이 없고 출마는 당과 당원에게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빅텐트를 성사시킨 개혁신당이 이 세력 간 화학적 결합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에 밀려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같은 이 총선 준비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통합 발표 일주일 만에 애초 예고했던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직자들의 설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류호정 의원이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사상이 아주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과 합당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에 노선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밑 신경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상징색을 주황색으로 유지할지 통합 전 각자 창당하는 과정에서 끌어다 쓴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당명은 변함없이 개혁신당이고 저희의 당색은 오렌지색입니다. 이렇다 보니 통합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관위원장 인선은 아직 지도부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또 찾았습니다.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혁신당과 달리 가치와 노선이 선명한 제3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칭 조국신당을 하는 분들은 가치와 노선이 거의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3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정당인가를 호소드리고 차별화를 선언하며 일단 독자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과 세력 갈등이란 암초에 부닥친 개혁신당의 행보가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재임 시절 숱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망만 안긴 채 1년도 못 채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지 열흘, 지난해 2월 말 대표팀에 부임한 지 1년 만입니다. 전술도 선수 관리도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클린스만 감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축구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 5경기에서 3무 2패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뒤
최초의 불명예 기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전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 했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이며 졸전을 거듭한 끝에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뚜렷한 전술이나 색깔 없이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은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대부분을 한국이 아닌 거주지인 미국에서 보내 재택근무 논란도 불러왔고 스타 선수 출신으로 선수단 심리 장악에 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번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로 무색해졌습니다. 마지막 전력강화위원회에서까지 아시안컵 부진 이후로 선수단 불화를 언급하는 등 클린스만 감독은 끝내 실망만 안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앞에 놓인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새 사령탑을 뽑아야 하고 선수단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본인을 향한 사퇴설엔 분명한 선을 긋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불명예스럽게 떠난 자리.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 사령탑 선임이 시급합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부터 홍명보, 최용수, 김기동 등 전현직 K리거 사령탑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새 전력강화위원장부터 뽑고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중심이 된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정몽규 회장은 밝혔습니다. 선수단의 단합을 이끄는 게 새 감독의 첫 번째 자질이라며 더는 선수들의 상처가 커지지 않게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퇴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회가 줘야 하는 위약금에 사죄를 보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구계에선 12년째 이어지는 정몽규 회장 1인 체제를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똑바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미비한 상태에서 축구협회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체감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합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대책을 오는 2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6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이번 달에는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일과 채소값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대로 올라서면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1,600원을 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확산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경제 주체들과의 어떤 소통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에 관심이 모아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발표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장려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 과제 정도 기본 방향, 주주 환원하는 노력, 기업들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라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영 등 기업의 거액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딴 감세 정책이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4조 원으로 추정한다며 올해 미치는 영향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세수가 플러스로 보이는 등 올해는 지난해 같은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간 로드맵도 오는 4월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어젯밤 철판 1000톤을 실은 채 제주 남쪽 해상에서 침몰하던 화물선에서 선원 11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함정지휘관이 기지를 발휘하고 또 해경대원이 부상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덕분입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2000톤급 화물선이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위태롭게 기울어 있습니다. 철판 1000톤을 싣고 전남 광양에서 중국으로 가던 화물선 A호가 제주 해상에서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건 15일 밤 10시쯤. 선원 11명의 목숨이 달린 만큼 해경은 헬기 2대와 5000톤급 경비함을 급파했고 지방청 단위의 광역구조본부도 비상 소집됐습니다. 구조작업은 사고 해역에 내려진 풍랑특보 등 악천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헬기 구조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에 막혔고 고속단정 접근은 5m가량의 높은 파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00톤급 경비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화물선 200m까지 다가가 파도를 막아서면서 단정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파도를 막아줘야겠다. 해경 단정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배 반대편으로 접근했는데 바다부터 높이가 4m에 달해 구조대원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장님과 구조 방법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중사다리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중사다리를 타고 저희 단장까지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신고 3시간 만에 선원 11명 모두 줄 사다리를 이용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 과정에서 일부 해경대원이 타박상 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양경찰로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고 온화하겠지만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다소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충청 이남,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자 일본 정부는 구체적 평가를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납북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북일 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담화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북일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日朝平壌宣言に基づいて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するという方針に変わり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앞서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의지를 또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大胆に現状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必要性を強く感じる中でそのために私自身が主体的に動いてそしてトップ同士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이시카와 현 강진 때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칭하며 위로 전문을 보내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대부분 김여정 담화가 한미일 체계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 해결이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려는 북일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만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은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데 대한 북한의 분풀이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유화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납북자 인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실제 북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옥인,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오늘 22개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불꽃 경선이 예상되는 지역들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실까요? 일단 서울 지역을 보시면 서울 양천갑, 여기는 조수진 의원하고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 현 비대위원이죠. 이렇게 3자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자, 오른쪽 강동 갑을 보시면 윤희석 선임 대변인, 그리고 전주혜 의원이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충청 지역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현역인 홍문표 의원, 그리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경선을 치러야 하고요.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그리고 윤갑근 전 검사장의 경선이 확정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관심 지역들 저희가 좀 묶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꽃이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면 승자는 후보가 되는 것이고 패자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경선이 가장 산뜻한 방법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뭐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주로 이제 여론조사 경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요새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 여론조사 하기 전까지 치열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뭐 면접할 때도 굉장히 신경전이 뜨거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외에 현역과 용산 그 대통령실 인사들의 경선 맞대결이 펼쳐지는 지역들도 더 있는데요. 자,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도 현역과 경선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영입 인재인 현역 비대위원, 앞서 이제 보셨죠.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경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 네.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자, 이 공천 과정에서 여당이 던지는 메시지가 꾸준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그야말로 이제 실제적으로 후보들 간의 차이에 따라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 그다음에 복수 공천, 2, 3명 공천까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매우 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뭐 물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부분에 좀 불복도 있었습니다만은 빨리 진화가 됐고요. 네. 이제 실제로 그 이유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험지 출마하는 다선 의원들 부분을 견인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대체로 그러한 초기 질서나 초기 세팅이 아주 안정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과거로 보면은 사실 대통령실에 있었다, 대통령 사진하고 같이 찍고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게 과연 통할까? 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뭐 어떻게 뭐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깝다는 것이 좀 통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무작정 옛날처럼 당신 대단하네. 이러한 시점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아마 현역들하고 붙으면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여야 각각 단수 공천으로 충청 두 곳도 대진표가 지금 완성됐습니다. 어제 광진을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진표가 완성됐고요. 지금 보시면 두 곳 모두 세 번째 리턴 매치예요. 정옥인 의원님.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경우에는 정진석 현 의원과 박수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네. 비서관의 이제 리턴 매치 세 번째 대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 두 정치인을 잘 알거든요.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충청도잖아요. 네. 굉장히 젠틀맨이고 아마 그러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세 번씩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아주 네.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사람이 다 노련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해요. 설령 그게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라도 그리고 위트가 있고 그래서 저기도 주목할 만한 격전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서산 태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조항기 비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치열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단 하나 문제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충청도가 좀 국민의힘으로 더 많이 힘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다만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그 지역에서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청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조항기 의전비서관이 조금 매우 어려운 이긴다면 겨우 이기고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대신에 박수현 실장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그 두 분이 오랫동안 현재 이번 선거를 위해서 지역에서 발로 뛰고 아주 아까 정옥이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서로 간에 덕담을 하면서 형하오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만큼은 정말 격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어떤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도 승리하면 6선이 되는 거고요. 네. 박수현 전 수석이 서력하게 되면은 5선을 꺾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밑바닥 민심을 지금 잘 훑고 있느냐, 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인재 전 의원 결정이 좀 보류됐고요. 그리고 위안부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죠.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컷오프 됐습니다. 네. 만약에 김성애 비서관이 컷오프가 되지 않았으면 논란의 핵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1심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막말도 막말이지만 그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로 비유를 해가지고 또 그거 자체도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회자되었던 그 인물이 아마 이 인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뭐 컷오프가 됐다라는 걸 보면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없어요, 대통령실에.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처음 들어보는 낯선 비서관직을 만든 게 아니야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또 금세 내려왔고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상황 좀 살펴보고 있는데 관건은 영남입니다. 자, 오늘부터 면접도 시작이 됐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공천 하위 30%의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을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현역이 가장 많으니까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TK가 뭐 지난번의 경우에도 60% 이상의 물갈이를 했던 지역이고 평균이 40% 중반인데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수치를 좀 비교해 볼까요? 직전 21대 총선 전신인 미래통합당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현역 교체율이 43%였고요. 영남이 53%, TK가 64%.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뭐 관심은 여전히 TK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뭐 용산에서 오든 어디든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수도권은 그렇게 됐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과연 영남의 공천에서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과연 그 많은 그 물갈이를 했을 때 뭐 절반 이상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30명 이상의 어떤 용산 출신의 어떤 그 인자들을 또 영입 인사들을 배치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기추가 주목되고 또 하나는 뭐 조희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몇 당에 불러서 험지에 왔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낙동강 벨트에서도 현역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뛰어왔던 후보자들의 반발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TK 지역에서 김기현 또 전 원내 당 대표께서 울산 말하자면 북구로 안 가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도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패널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까지는 좀 순조롭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남에서 현역 물갈이 대상에서 들고 나는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죠. 왜냐하면은요. 네. 돌이켜보면 4년 전에도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김영호 국회의장이셨잖아요. 네. 그때도 처음엔 잘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공천 마지막에 가면서 그리고 또 비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파열음이 세게 나오면서 완전히 잘못된 공천으로 인식되고 그게 총선에 영향을 줬거든요. 바로 마지막에 이 영남권 공천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치 또 코로나 예방주사처럼 센 예방주사를 몇 차례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생기고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오해할 만한 공천을 하면 이거는 당장 표로 직결된다라는 그 두려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공천을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남에서도 벌써 이미 언론에서 다 주시하고 있잖아요. 해운대 어디 아무개 또 뭐 강남을 아무개 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정말 황금 텃밭과 같은 데서 공천을 받는다면 반드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험지라고 하는 데에 장관 출신이라든지 내지는 뭐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단수 공천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그런데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이재명 대표가 고마운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점수를 잃는 행동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한 초기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잡음을 흡수하는 것이 이제 당대표의 몫이라고 했는데 영남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잡음이 덜 나오는 건데 무리해서 뭐 단수 공천을 하기보다는 경선 지역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지금 그 1000명 했었고 그리고 경쟁자가 많다면은 아마 경선할 가능성도 꽤 높은 것이 지금 또 하나의 난제가 뭐냐면은요.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 소위 쌍특검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재표결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게 마치 또 잠재된 하나의 그 폭탄처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월 말에 재표결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지금 공천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천이 불공정하다 내지는 내가 현직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회의장에서 재표결을 할 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한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쌍특검 표결까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 영남권 공천 그리고 재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포인트고요. 민주당으로 가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공천 관련 비공개 심야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 오늘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 내부의 진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한 분한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막 웃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었고 아예 그날 저녁에 모임이 없었다? 제가 참석한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그런 컷오프 성격을 위한 그런 모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보도이고 당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뭐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인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받는 게 뭐 저는 당연하다 보고요. 네. 자, 실체가 없는 보도다. 당에서 이런 그 수습의 발언들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도 내용은 심야회의에서 재판 중인 노웅래 그리고 기동민, 비례 이수진 이 의원의 컷오프를 논의했다. 보도 내용은 이랬는데요. 자, 이런 컷오프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설명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장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도 좀 비판을 강하게 한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자꾸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천 의혹이 또 좀 불거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경태 의원은 뭐 변명이랍시고 그야말로 하는데 인정하는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혼자 살 수는 없는 거 독방에서 아니냐. 혈혈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공천하는 것도 그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이 있고 사실 공천하는 그 선수들이 따로 있는 것인데. 예. 마지막 도장은 당 대표가 찍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최고위원회나 최종적으로야 당 대표가 도장을 찍지만 초기에 있어서 일일이 전화 걸어서 당신은 돼요, 당신은 안 돼요. 그게 당 대표가 할 일이면 공천관리위원을 왜 뽑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부터 벌써 초기부터 문학진 의원에 관련된 부분이 한민수 대변인하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하고의 말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저 고발되면 어떤 데이터 가지고 했느냐 가지고 굉장히 당이 내용을 겪게 돼 있어요.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우리 그런 데이터를 전화를 돌린 적이나 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민수 대변인은 공식적인 당의 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누구는 30% 얻었고 누구는 10%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까지 얘기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낸 근거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1월 27일 날 여론조사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수사로 간다고 하면 이게 공개된 그렇죠. 파장이 있을 비공개로 어쨌든 수사 기관한테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 고소가 됐을 경우에는 문학진 의원 같은 분이 실제로 한번 보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초기에 아문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소위 말하는 818호 사천 논란이 이제 당대표실에서 밤에 의원회관에서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참석자의 구성도 논란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확인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 이제 예를 들어 정성 의원이 있다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그게 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없었다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없었다 그러면 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뭐 무슨 언론에 그걸 공표한 언론에 대해서 고발 조치라든지 어떤 아주 강하게 페널티를 요구하겠죠.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공식적인 입장도 안 나왔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누구한테 전화를 돌렸다, 기동민은 된다, 이수진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대표실에서 바로 논의됐거나 혹은 더 지나서 보면 현근택 사건에 일어났을 때도 당대표가 살립시다 죽읍시다 문자로 오고 가는 거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이냐 국민의힘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재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가 뒤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전체로 캄다운 해야 될 분이 오히려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말했어요. 임종석 부분까지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했고 이 상황 같으면 노웅래 의원이 왜 나는 안 되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문제 없다.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초반부터가 상당히 내용에 빠지는 모양새고 별로 이것이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이죠. 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잡음이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게도 직접 통화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도 이게 돈봉투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은 컷오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것도 공천 변수로 작용할까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야 전화해가지고 받았었느냐 누가 받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은 전부 공천을 줘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식으로 마치 또 짬짬이로 하듯이 밀실에서 818호가 아주 그냥 이제는 완전히 고유명사화 됐잖아요. 왜 저렇게 자기 측근들만 앉혀놓고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남용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자연스럽게 시스템 공천의 외양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든 독선을 부리게 되면 상대방에서 강한 잽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독주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몰리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기 사람을 챙기다 보니까는 친문도 안 되고 친명도 안 되고 친명도 부족하고 찐명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당신 나가지 마시오. 또 당신 돈 받았어. 이거를 일일이 대표가 전화해갖고 확인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공천관리위원회, 또 무슨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또 검증위원회도 있고 수많은 그런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저런 한계를 드러내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완전히 완벽한 시스템 공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민주당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돈 봉투 의혹 걸려 있는 의원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민주당이 역공을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앞서 이제 청주 상당에서 당내 경선을 치른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자신의 지역구 상점 주인에게 돈 봉투를 받는 CCTV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역공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몰카 있는 CCTV 있는데 업자가 끌고 가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 겁니까? 정치 공작입니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습니까? 후한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정우택 의원님과 김성재 의원님 지금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거기 합당한 그런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무슨 뭐 진짜 불법장을 받았다.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그런 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일단 정 부의장은 정 의원은 돈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까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 사실관계 파악해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바로 지금 역공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면 다 돌려주지 안 돌려주겠습니까? 계속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바로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예, 나와서 바로 돌려주고 왜 거기서 안 돌려주고 나와서 CCTV 없는 자리에서 돌려주십니까? 참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저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동훈 위원장 말씀 맞다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죠. 억울한 경우가 없으면 안 되고 솔직히 말해 지난 총선 때도 뭐 민병두 의원 같은 거 굉장히 억울한데도 해명을 못하고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여성분이 뭐 노래방에서 본인 명예가 더 실추될까 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억울해도 그냥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꼭 선거 전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론도 있고 혹시 뭐 상대방이 이거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지만 어쨌든 돌려줬다 하더라도 일단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공식적인 요구를 할 때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계속적인 공격적인 어떤 포인트. 지금 현재 뭐 정우택 부장께서 법적 조치한다고 해서 아유 민주당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뭐 사실관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에 만에 하나 파악을 했을 때 좀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판에도 지금 이미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이 비판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공개한다 그래도 아마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CCTV에 저게 받는 것까지만 나오고 이제 나와서 그걸 돌려줬다고 하고 이제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본인이 증명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는 사람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메모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정 부의장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요 각종 투서라든지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신속하게 조처를 해서 저것의 파장이 다른 후보나 또는 선거 전체 전반의 전략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다고 했으니까요. 이 상황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권유에 따라서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 초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온 지금 이제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당내에서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지나간 상황에 대한 또 저에 대한 비판은 저 달게 받겠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저도 반성하겠다. 네. 자, 돌고 돌아서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탈당할 때 뭐 친문 패권주의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오늘 내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이제 복당을 했는데 자, 이 복당 이슈가 나올 때부터 친문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친문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일부도 이거 적절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저런 정도의 행태를 보이면서 다시 복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당이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권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왜 권유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보면요. 친문을 밀어내는데 공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당시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동안에 쭉 해왔던 방식의 어떤 연주원의 행태를 보면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저분이 그러면 들어와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럼 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중성동을 같은데 전략공천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임종석 공격하기 위해서 임종석을 밀어내면서 그 자리에서 전략공천으로 와서 국회 배치단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뭐랄까 본인이 공격하고 싶은 것을 대리로 시키기 위해서 인바이트 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민낯을 드러내겠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정치 문화의 관철한 부분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계속 자기 당에 있었다 자기 당 욕하다가 나가고 또 다른 당에 가서 자기 소속된 다른 자기 당 욕하다가 또 돌아와서 반성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을 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원주 의원님 민주당에 돌아왔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어디에 출마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뛰고 있는 중성동갑 여기에 전략공천 얘기가 슬슬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원주 의원은 나 이 지역에 관심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당에서 결정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임종석 실장 공천 문제하고 맞물려서 민주당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관심 없다? 그럼 당에서 그 지역을 결정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분명히 본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는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백의종군은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의종군을 할 것 같으면 벌써부터 백의종군을 천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격수뿐만이 아니라 친문의 저격수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친문 사이에서 지금 공유되고 있는 의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저는 그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칫하면은 진짜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라는 그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스스로를 몰아넣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형국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보면 중성동갑 임 전 실장은 지금 뭐 성수역에서 인사도 하고 이미 이제 뛰고 있는데 임종석 실장은 또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런 단독 보도도 또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송파갑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한 언론사 단독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을로 가고 당이 그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이 지역을 자기한테 달라고 할 권한은 없어요. 이건 오롯이 당이 결정할 문제고 실제로 당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다른 누구보다도 20-30% 월등하게 좋은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임 실장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미리 와서 뛰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또 혹은 옛날에 내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어떤 술집에 술 맡겨놨다 나중에 찾아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보면 임 실장한테도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전략 공천 지역이니까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윤석열 정권 탄생에 어쨌든 이익을 담당한 사람은 내려놓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을 여러 통로를 통해 갖고 압박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전략 공천 지역이니 딴 데 알아봐라 이렇게 간명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다가 그 본인은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기가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험지로 가라면 가겠다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으나 자기의 그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선택지가 이 중성도 갑밖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갈등 국면을 자꾸 연출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이재명 지금 리더십으로는 지금 임종석 실장을 그 지역에 공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 번도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군가를 느낄 수 있게 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오히려 그런 분란을 일으켰고 그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불을 이렇게 태워서 굉장히 그 폭발력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많은 사람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상우 변호사가 가느냐, 뭐 주로 이제 한양대 출신들이 거론되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 또한 한양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네. 또 막연하게 우리가 임종석 실장을 쳐내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동파든 다른 지역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야의 공천이 쭉 진행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정당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 흐름,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로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포인트 올라서 37%까지 올랐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가 하락해서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율 격차 관련해서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요. 2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크로스가 된 결과치거든요. 여론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1% 물론 오차 범위 내긴 네. 하지만 높은 것처럼 나왔었고 네, 또 2주 전이요. 설 연휴가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대통령 TV 대담도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은 31%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도 부자 몸조심 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봐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밀실 회동이라든지 직접 전화 걸었다는 둥 그런 얘기가 전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다 언론에다가 공개하니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려 같은 것도 제기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뭔가 그동안 그렇게 뭐 썩 잘한 게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잘해보려고 막 그 뭐라 그럴까 거의 발버둥 수준으로 막 노력한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유권자들이.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 카드가 누구 표현대로 국민의힘의 어쨌든 외연을 그 상당히 변화시키는데 뭐 내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포장지가 상당히 산뜻해졌다라는 인식을 갖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도 볼까요? 지난번 조사 때 20%대까지 떨어져서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요. 4%포인트 2주 만에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보수층에서는 KBS 대담 자체를 뭐 어렵사리 대통령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갔다라고 네. 하는 부분으로 스스로 이제 자위하면서 이렇게 결집에 도움을 댔다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1월 초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인기는 높으나 당의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넘었는데 설을 넘어오면서 그렇지 않다. 초기 공천 작업이 순조롭게 되면서 특히 이제 부산 지역 서병수라든지 김태호라든지 뭐 조희진이라 이런 사람들까지 움직여 가는 모양새를 보고 그다음에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전략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이 마음에 예. 들어하는 것 플러스 알파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원심력 자체가 스톱이 됐어요. 유승민 의원의 당에 잔류하면서 네. 그리고 제3지대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파이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가 아주 강건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콘크리트화되는 그런 것이 제대로 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천 자체 초반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뭐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마는 서로 간의 갈등들이 친문 간의 갈등들이 네. 봉합되지 못하는 모습에다가 서서히 아마도 실제로 보면 이제 윤영찬 또 혹은 임종석, 기동민, 전해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고향이 다 호남이에요. 만약 이분들을 다 손들기 시작하면 호남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저 개혁신당은 결국 이낙연이 주도하는 신당으로 되면서 민주당의 누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트렌드가 매우 민주당의 현재 지금 트렌드는 일시적인 현상이보다는 훨씬 더 급격하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빨간불이 급하게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50여일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공천, 킬러 문제들 풀 때 어떻게 어떤 정당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당 지지율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에서 보면은 자,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의대 정원 확대 지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분들이 76%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시는 분이 16%밖에 안 돼요. 자,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뭐 일정 정도 영향은 미쳤지만 이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드는 것이 네. 29%였다가 이것이 30%대로 회복하는 거는요. 그 보수 지지층에서 윤 정부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든 만족해하지 않든 그 과거의 탄핵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 과도한 어떤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대통령과 보수를 어떤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응집력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또 넘어가면 그 막상 또 정권을 문재인 정권이 가져가가지고 잘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소주성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결집하면서 그렇다고 40%로 올라가진 않고 항상 30%대에 딱 뭉쳐있는 그거는 여간에서 이렇게 깨지기 쉽지 않은 그런 지지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대전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시켜달라 이렇게 소리를 치다가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과잉 경호 논란이 재점화되는 상황인데 또 나중에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고성 지른 사람,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변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전주 행사 때 한번 그런 예방주사가를 맞았죠. 네, 강성희 진보당 예, 의원. 강성희 의원이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과잉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뭐 소위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외국 대통령들이 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넘기는가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봤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가까이 근접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실제로 졸업생들은 졸업식의 꽃 아닙니까? 대통령이 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R&D 예산 줄인 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내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서 예. 경호하는 사람들한테도 말겨야죠. 그걸 저 멀리 있는 분을 저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정당의 대표라 그 사람이 정당의 대표든 뭐든 간에 네. 졸업식장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난입은 졸업생 아니잖아요. 자격이었죠. 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렸다고 생각하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장악해서 대통령이 여사가 나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렸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금 이 행사에 나타남으로써 지지율이 또 떨어지게 생겼어요. 만약 독일, 덴마크 가서 대통령 행사 일정 나오면 국민들이 또 보기 싫다고 지지율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떻겠을까?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정호김 의원. 저 전적으로 동감해요. 오바마의 그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저 멀리서 학생이 그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는 그 오바마의 경호원들이 정말 입을 틀어막고 막 내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오바마가 멈추라. 저 학생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의 문제를 일으킨 진보당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학생들 녹색 정의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옹호했다든지 체제를 뭐 문제 삼아서 전복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 기조를 좀 바꾸라 그랬고 지금 저 학생은 R&D 예산을 왜 깎았느냐라는 것을 항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있어요. R&D 예산과 관련해서 왜 깎았냐면은 말이 R&D 예산이지 보조금 주듯이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고 정말 중요한 데다 R&D를 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데, 네. 아니 그쯤 입 틀어막지 말고 거기 서 있게 하라 그러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대통령 점수가 올라갔을 텐데. R&D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다, 이걸 오히려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설명해주고 그 학생은 학생이니까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라든지 그렇게 네.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오바마가 그 10초만 할게요. 오바마가 그 흑인들이 그 경찰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흑인들이 거의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저는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알겠습니다. 10초가 지나서 죄송합니다. 나이트 포커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인, 김영주, 전직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준 경기 운영, 선수단 관리, 근무 태만 등은 국민의 기대와 정서에 미치지 못해 경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비판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월드컵 예선을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내분으로 인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경우 대표팀 선수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감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로 2달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주 환원 노력 등 기업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거액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추가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20년 전후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투자 기간 임대료 이익을 얻고 추후 자산을 팔아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실률은 치솟았고 덩달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셈법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공실률도 높고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회사들이 다 자기 자본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은행들한테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 등급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하향 조정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여파는 국내 금융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액 총액이 무려 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특히 8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 가운데 아직 손실로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만 3조 6천억 원에 달한 수준입니다.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임차 수요 감소와 고금리 지속 등 부정적인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PF 손실 부담과 더불어 중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공모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제2의 홍콩 ELS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홍콩 ELS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첫 번째 특성이 만기가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분산이 돼 있다는 게.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 개인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ELS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14조 1천억 원. 부동산 PF와 더불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장 현황과 시장의 위험 신호를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고금리의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수요는 느는데 매물은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반포동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7억 원대였던 전세값이 불과 2달 사이에 3억 원이나 껑충 뛴 겁니다. 높은 금리 부담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9개월 넘게 고공행진입니다. 가파른 전세값 상승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규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고금리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다가 빌라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째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를 앞둔 주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 단지들은 6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을 구하는 그런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 단지와 주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전세값 강세가 이어질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줄면서 서울은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3으로 한 달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96으로 한 달 전보다 3.1포인트 오르며 석 달 만에 하강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1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들은 같은 날 집단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며 지난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일부 병원 인턴들은 다시 복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병원은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집단 사직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즉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제 조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 안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상황 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휴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소통을 거쳐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집단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은 10개 병원으로 인원은 23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인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3명을 뺀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가시화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역시 투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수도 대전을 찾아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을 리모델링해서 세계적인 첨단 과학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수건인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첨단 과학 도시로 커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제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부처나 OTT 업체 측과 다인 결합 상품 등 요금제 다양화를 포함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해외 플랫폼이자 민간 기업인 OTT 업계의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음악 저작권 등 OTT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억 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선 고객 현금 등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5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고객 입출금을 막기 위해서 전화 금융사기 계좌에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트레빗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진모 씨. 당시까지만 해도 모의 투자 대회를 열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탄탄해 보이던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계좌가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돼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공지 이후 돌연 파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 씨는 거래소에 묶였던 가상 자산과 현금 등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죽고 싶었죠. 진짜 죽고 싶었고 활발히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성격인데 그냥 1년 반 정도 그냥 약속 같은 것도 못 잡고 안 나가고 그냥 한 달에 진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밖에 안 쓰면서 수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와 전무는 거래소 계좌에 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이를 고객에게 입금해주는 것처럼 속여 실제 현금과 가상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인출 고객들에게 줄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화 금융사기에 거래소 계좌가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출금 계좌를 동결시켜 시간을 번 뒤 파산하려는 꼼수였습니다. 결국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와 전무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각각 5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14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나온 실형 선고에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처벌이 약하다며 아쉬움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를 하고 돈을 빼돌리고 배임을 하고 이랬던 사례 중에는 거의 리딩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조차 없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처벌받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장애 아동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언어치료센터 재활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활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시흥의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장애 아동 10여 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를 보면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7살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밀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정황도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는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롱 목사가 지도자로 활동했던 만민중앙교회 소속입니다. 신기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였던 박모 씨는 목사의 말에 속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습니다. 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며 돈을 안 내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시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 간혹가다 유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시집을 드렸는지. 반면 돈을 내면 당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당회장은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였던 이재롱 목사로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최근 사망한 인물입니다. 잠깐의 그 성탄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년간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아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이재롱 목사의 교회 내 성폭력을 알게 된 박 씨는 크게 실망해 교회를 떠났고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A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재롱 목사는 신과 같다는 거짓말로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를 벌인 지 9개월 만에 계좌 입금 내역으로 밝혀진 6억 원가량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A 목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다 만천에 드러났죠. 두려운 마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온전한 11조를 해주고 A 목사 측은 이런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외에 만민중앙교회 신도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 면접 나흘째인 오늘 당의 강세 지역인 경북 경남과 세종, 대전 지역 출마자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남권에선 초선 박형수 의원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맞붙은 경북 영주, 양양, 봉화, 울진을 비롯해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과 전현직 장관들이 대거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에선 5선 김영선 의원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해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이 경쟁했고 최근 사면 복권한 뒤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면접을 봤습니다.
세종 대전 지역 면접에선 민주당을 탈당해 여당에 입당한 뒤 대전 유성을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이상민 의원 등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일부 지도부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논의를 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이어지자 임혁배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밀실 공천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현재 민주당 공천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추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둬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한 친문 저격수 이원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거치며 반문 활동을 펼쳤던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당을 떠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당내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듯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잘 듣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친문계는 부글부글하는 모습입니다. 한 의원은 YTN에 이 전 의원을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을 데려온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낸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이 전 의원이 전략 공천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임 전 실장을 내치고 이 전 의원을 앉힐 경우 가만히 있진 않을 태세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일단 YTN에 임 전 실장 지역구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마에 대해선 당과 당원에게 맡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며 영입에 힘을 쏟은 이재명 대표도 이 전 의원의 구체적인 총선 역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시대 과제가 되었으니까요. 네. 이 무능하고도 정말 무책임한, 저는 그중에서도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공천 심사를 놓고 친문 친명 사이 가뜩이나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과 출마 등 향후 행보가 계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고 의결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야당은 정권에 충성하니 영전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은 임기가 끝난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으로 유 총장을 제청했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유 총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이 사무처를 총괄해 2년 가까이 감사를 지휘해온 감사원 실세입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유 총장 측근인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유 총장까지 더해지면서 현 정권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후임 사무총장도 이른바 유병호 사단 핵심인 최다령 제1사무차장이 맡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것하고 전혀 다르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같이 제가 파악을 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번 인사로 감사원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8명 가운데 절반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되는 거냐며 경악할 일이다. 독립성이 사라지고 감사원이 세미 검찰로 변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도 정치적 표적감사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노조가 유진그룹이 언론장악 선봉에 섰던 권력의 나팔수를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으로 안치려 한다며 YTN의 공정방송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의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장을 내정한 건 방통위의 매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노사관계 협약과 공정방송 제도를 지키겠다는 방통위의 매각 승인 조건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반하면서 권력의 빌부터 YTN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로 내몰았던 파렴치한을 사장으로 내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언론 장악의 외주화, 언론 탄압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기존 제도가 사장 추천위원회입니다. 사실상 김백 씨를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유진그룹은 사추위를 무력화했습니다. 방통위와의 약속 어겼습니다.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이사들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싸움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유진그룹에 분명히 말합니다. 유경선 회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 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확보해야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법 뒤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의 재판 투입 등 단기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5년째 3,200여 명의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500여 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국회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이제 처음부터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금년 안에 이게 통과되는 게 이제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의 0.5%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한테 전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자꾸 어떤 정치권에 우리가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사법부에다가 자기들이 그런 부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반기에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대법관 2명이 충원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아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사법개혁을 통해 싱가포르가 챗GPT가 꼽은 가장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영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농단 사건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등을 논의하는 19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를 위반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형위 전문위원은 지적에 공감하며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할 때에는 감경 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의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양형위 전문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높였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모두 4명, 충북 동지회 소속 손모 씨와 윤모 씨, 박모 씨 등입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어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기밀로 볼 수는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과 공작금을 받은 뒤 활동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증거가 조작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간첩단을 만들어 놓고 20년 넘게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사찰을 해서 2000년도에 이미 다 만들어 놨던 것을 2021년도에 조작을 완료를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뿐만 아니라 독일 대사관에도 망명을 신청했다며 교도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국가가사에서 삼천리를 삭제한 데 대해 반민족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천년간 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지우는 식으로 통일 관련 용어조차 없애려는 반민족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는 기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그러나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북일 평양 선언을 바탕으로 납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 일본의 대화 추진 동향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5일 관련 질의에 일본과 북한의 외교적 관여에 대한 보도와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문의라면서 이같이 답했는데 이러한 반응은 원론적이지만 신중한 지지 입장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 정보위원장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그 실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떠들썩했습니다. 백악관이 그 위협은 러시아의 위성 공격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위협이냐는 질문이 빗발쳤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And I'm not in a position to say anything further from this podium at this time. I saw Chairman Turner's statement on the issue, and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ere is no need for public alarm.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자 하루 만에 백악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안보 위협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 공격 역량과 관계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it is related to an anti-satellite capability that Russia is developing. First, this is not an active capability that's been deployed.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되긴 하지만 당장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It could affect services here on Earth.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at's why we are taking this so seriously. 국방부도 말을 아꼈습니다. Points he made, it's not an immediate threat. It's not an active capability. It has not been deployed. And as you highlighted, it's related to anti-satellite capability. So.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지상이 아닌 우주에 무기를 배치한다면 1967년에 발의한 우주조약 위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포함 130여 개 나라가 서명한 이 조약은 우주를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주장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정치인인 알렉세이 나발디가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 당국은 나발디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 야말루 네네츠 자치구의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나발디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진이 응급 조치했지만 나발리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발리 측근들은 나발리의 사망에 관해 확인된 것이 없다며 변호사가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오니트 솔로비오프 변호사는 독립언론 노야바 가제타에 이틀 전에 나발리를 면회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방해를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조기 특파원입니다. 뉴욕 법원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What it is election interference. It's being run by Joe Biden's White House. His top person was placed here in order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right. 트럼프 변호인은 대선 일정이 빼곡한 상황에서 법정에 나오기 힘들다며 재판 시작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가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변호사를 시켜 입막음용 돈을 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핵심은 돈의 용처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쓴 회계장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Admitted through the Trump organization as payment of legal expenses when in fact it was a payoff to Stormy Daniels, according to prosecutors, in order to buy her silence during the campaign. 트럼프가 기소된 나머지 형사사건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트럼프가 재판을 대선 때까지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고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은 검사장과 담당 검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유권자 절반은 트럼프가 유죄가 나오면 찍지 않겠다고 응답해 5월 초에 결론이 날 성추문 입막음 사건 판결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중국은 여드레 동안의 춘절 연휴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귀경 행렬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몰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양한 충전 인프라로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누적 90억의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올해 춘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힘입어 전체의 80%에 달하는
72억 명이 자가용으로 이동합니다. 3년째 전기차를 몰고 고향에 다녀오는 류비상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전엔 전기차 항속거리와 충전 주기 때문에 일일이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充电的规划功能，你当前的位置，你到达下一个充电站还剩多少电？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 대기줄입니다. 2023년 기준 중국 내 전기차 보유량은 2,041만 대. 그러나 고속도로 충전소는 2만 1,000곳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기차 1,000대당 한 곳 꼴입니다. 后面几十台电车，四面八方全部都是电动车，给了一个充电桩。 충전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식 충전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충전 로봇도 주차장 사이를 바쁘게 누빕니다. 只要通过扫码就会到充电车边上，从之前的人找充电桩变成了现在由充电桩去找人。 배터리팩 교환 방식의 차종의 경우 3분이면 충분합니다. 西安的话大概还有9个小时，大概每200公里换一次，换4次吧。 일부 휴게소엔 1초에 1km 초고속 충전 설비가 도입됐습니다. 주행거리 300km 용량의 전기를 충전하는데 5분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能够在喝一杯咖啡的情况下，它就可以充到电量85%的样子。 그러나 한겨울에 영하 50도까지도 추워지는 북부 지방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남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를 만드는 이 발사체 조립의 핵심 시설인데요. 조립을 마친 우주 발사체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우주로 발사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 시설이 들어서는 전남 순천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 발사체 제작 센터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를 제작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발사체 제작 센터를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민간 우주 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차세대 발사체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이 되면 민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의 허브 기지가 순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개 규모의 발사체 제작센터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오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사됩니다. 이곳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로서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전남 동부권이 우주 발사 산업의 핵심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발사장 기반 시설과 기술센터 등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사이언스 파크까지도 앞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함께 조성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라남도가 이곳 순천 단조립장 우주산업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춘 전남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간 우주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YTN 영상기획팀 기획보도 소년들은 왜 사라졌는가 선감학원 편이 제11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해 11월 12일 방영된 소년들은 왜 사라졌는가 선감학원 편을 제작 보도한 YTN 영상기획팀 강영관 기자에게 뉴스기획보도 부문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영상기자협회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이 묻힌 선감도를 직접 찾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힌츠팬터 국제보도상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YTN 광주지국 김경록 기자가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여기에 낮 동안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에는 오늘만큼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공기도 깨끗해 주말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은 최근 내렸던 눈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얼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 운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점차 전국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